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것은 로어입니다. 로어라고 하면은 흔히들 도시전설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약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로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로어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불후의 명작 로마의 휴일. 그 영화에서 굴지의 명장면이라고 하는 신문기자 조 브래드레이가 진실의 입에 손을 넣었다가 빼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 그 씬은 그레고리 팩의 애드립이었습니다. 그 씬으로 당시 무명의 신인이었는데 연기도 잘하던 그레고리 팩은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됐죠. 근데 후에 그레고리 팩이 스텝에게 그때 정말 손이 빠지지 않았다 라고 심정을 토로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휴일을 안 보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실 만한 장면인데, 잠시만요. 검색해 드릴게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예. 이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두 연인이 데이트를 하다가 여기는 진실된 말만 하는, 진실된 사람인 사람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지만 거짓말쟁이이거나 이런 사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돌이 쾅 닫히면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오드리 헵번한테 말하다가 팔이 안 빠져요 하는데 오드리 헵번이 엄청 놀래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애드립이었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장면 찍었을 때 애드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팔이 안 빠졌었다 라고 하는 이제 로어입니다. 예,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확실하지 않지요. 예. 어쨌든 글쎄, 영화사에 길이 남는 그런 장면이 애드립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어간 장면들이 꽤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은 추격자에서 그 하정우 씨랑 김윤석 씨가 막 쫓고 쫓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골목길에서. 그 야사팔팔오 너지 한 다음에 지영민 씨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가 부다다닥 달려가면서 골목길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넘어져요. 하정우 씨가 넘어지는데 다시 이제 막 몸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또 미친놈처럼 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야, 얼마나 이게 급하면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원래 계획된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 하정우 씨는 넘어지면 안 되는 장면이었대요. 그냥 잘 달려야 되는 건데 넘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제 배우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안 멈추고 쭉 찍고 싶으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재빠르게 뛴 거죠. 그래서 오히려 리얼리즘을 더 잘 살린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애드립이라는 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이게 연극이든 이 뭐 촬영물이든 여러분들은 이제 보이는 사람만 보니까 배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 보다 싶겠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면에는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다 그 사람만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되지 않은 무브먼트를 하면은 모두에게 혼동을 일으켜서 제대로 찍히지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또 연극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애드립을 상대 배우에게 했다가 당황하다가 극 자체가 말아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애드립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신에 이제 애드립을 했을 때의 날것의 그런 게 쏙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스텝한텐 얘기를 했을 거야. 이제 그레고리 페역이 그 몰래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여배우한테는 말 안 하고 다들 알고 있었을 거야. 혼자서 애드립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6년 캐나다의 어떤 동물원에서 손님의 회화를 학습해서 거의 완벽한 영어를 하는 원숭이가 출연했습니다. 실제로 그 원숭이는 간단한 회화를 통해서 찾아오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돌연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그것을 어트랙션의 한 종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실은 이야기를 잘 한 게 아니고 사람이나 직원을 써가지고 원숭이 분장을 시켜서 실제로 회화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눈속임일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진짜로 언어 능력을 얻어버리고 너무 높은 지능을 얻게 된 원숭이가 어떤 묘안을 통해서 탈출해버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원숭이가 어디론가 탈출했다는 말을 하면은 일이 커지니까 단순히 그냥 어트랙션의 일부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6년의 겨울,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찬바람과 함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지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은 계속해서 더해가고 거기에 따라 바람도 강해져만 갔습니다. 케이지 씨가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옷에 쌓인 눈을 털고 있으니 맞이하러 나온 아내가 케이지를 이상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밖에는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고요. 길에도 눈이 쌓여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엄청 갑자기 오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왔어. 근데 눈이 많이 이제 몸에 묻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아이씨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러면서 털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마중 나와서는 여보 뭐해요 지금? 하면서 이상하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눈 털지 뭐 했더니 눈이 없어. 뭐야? 그래서 밖에를 보니까 눈이 전혀 안 왔어.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보고서 눈이 왔다고 생각했던 걸까 하는 으스스한 이야기군요. 글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뭐랄까 환시랄까 뭐 이런 걸 봤던 거겠지. 뭔가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하니까 으스스한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저는 요런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 그 진짜 기묘한데 제가 옛날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환상이랑 환상이 아닌 거를 되게 혼동했던 기억이 나요. 난 진짜 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돌이켜봐도 말이 안 돼. 근데 나는 진짜 선명하게 남아있어. 몇몇 기억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가
제가 당시에 13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들은 안 그런데 옛날 아파트들은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런 게 엘리베이터 계단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안에 있는 뭐 급수 펌프라든지 뭐 정화조 이런 걸 바닥에 묻어놓은 거지. 그래서 지하실로 경비원 분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놓는 공간이 옛날 아파트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쥐가 수백 마리가 우르르르르 나오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하면서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쥐들이 진짜 우르르르 해가지고 밖으로 싹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몇 초 상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안 믿는 거야. 아야 뭐 믿기 어려운 얘기고 또 애기가 한 말이니까 뭐 신빙성이 막 세게 오진 않았겠죠. 어쨌든 나는 그걸 진짜 봤다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환시를 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환시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또 어느 날 내가 2층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되게 안전하게 슝 착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했어. 왠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또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또 안 믿는 거야. 당연히 안 믿지. 2층에서 애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전해. 근데 여튼 그런 경험을 나는 왜 했는지 몰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추측컨대 꿈처럼 되게 강력한 뭔가를 꾼 거를 현실이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엔 많이 그랬습니다. 환시하니까 좀 떠오르네요.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거리에 이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계속 길러온 머리카락으로 온몸을 덮고 있는 남자였고요. 시장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명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장난으로 나뭇가지를 그 남자한테 던지니까 그때까지는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머리카락의 덩어리가 무너졌고 그 머리카락 안에는 말라붙은 노인의 미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괴할 정도로 머리가 긴 걸 이제 기르고 있던 남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명상만 하고 있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기가 지나가다가 장난 삼아서 에잇 하고 던져봤는데 그 남자가 우르르릉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바짝 마른 미라만이 발견됐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글쎄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그건 좀 의문이죠. 어느 순간부터 사망해서 미라가 된 걸까?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소름 돋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쭉 있다 보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가끔가다 고독사 같은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몇 개월이고 발견 안 되다가 미라로 발견이 나중에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그런 거를 눈치를 아무도 못 챘기 때문에 몇 개월간 그렇게 미라화가 돼도 눈치를 아무도 못 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 같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또 원불교도니까 원불교에서는 항상 그 참선, 입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다루거든요. 재미있습니다. 그 신체를 릴렉스하게 하고 정신을 이제 집중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그냥 소리로 두고 떠오르는 잡념을 잡념이라고 그냥 두고 요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 어떤 좀 잘못된 종교들은 그 과정에서 뭔가가 신묘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명상의 힘을 되게 좀 과대평가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마 서양 쪽도 그럴 거야. 동양 이런 신비, 메디테이션 이거에 막 잠재 능력, 명상을 해야만 내가 더 뭐하고 막 더 잘 되고 막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원불교에서는 단도리를 딱 쳐버려. 명상에는 아무런 신묘한 힘이 없다.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냥 너 정신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과정일 뿐이지 여기다가 어떤 판타지도 넣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경전에도.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 다른 곳들은 신묘한 힘이 있다고 강조하는 그 명상에 아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명상하니까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9년 나치 시대에 했던 연구를 정리한 리포트가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 리포트의 내용은 안구를 수술해서 적과의 전투를 할 때 어두운 곳에서도 낮과 같이 밝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실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는 실험 단계를 나아가서 결과를 얻기 위해 실행 단계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리포트엔 실험자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두운 곳엔 온통 죽은 사람들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야간 전투가 주간 전투보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밝게 보일 수 있게 눈을 개조하는 실험을 나치 시대에 했었다라고 하는 로어인 건데요.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야. 근데 왜냐? 어두운 곳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죽은 사람들이 질비해 있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아마도 죽은 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항상 근데 뭐랄까 인간의 금기가 있잖아요. 금기를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걸 다룬 이야기들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해가지고 뭐 이카루스의 날개부터 해서 뭐 최근 들어서는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애니메이션에서도 인체 연성,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아 돌아오게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연금술을 하면 어떤 죄값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게 또 다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이거랑 유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 어떤 병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벌레들이 엄청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크기의 벌레가 아니라 엄청 거대화된 곤충들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군부대를 하나 만든 거죠.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신체 강화하는 약 같은 걸 맞아야만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특수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전투에 임하게 된 사람인데, 여느 때처럼 그 벌레들을 소탕하려고 그 부대가 나갔다가 그 주인공이 벌레랑 세게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게 돼요. 근데 정신을 차렸더니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거야. 너무 고맙잖아. 왜냐면 거기는 곤충들이 엄청 많은 곳인데 목숨을 살려준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이랬는데, 자신이 거기에 고립돼 있으니까 나머지 팀원들이 날 구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팀원들이 나를 살려준 이 거기 토착민들을 다 쏴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괜찮아 제임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눈이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 살려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정신 나갔냐고, 지금 민간인을 쏘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이 벌레에 공격당하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러 온 건데 얘네를 왜 죽이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거든. 근데 그 팀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임스, 우리는 널 둘러싸고 있던 벌레를 죽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인공이 이제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벌레가 실제로 있지 않아. 벌레는 없어요. 뭐가 있냐? 불법 이민자, 이런 몰래 나라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던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없애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소탕을 하자. 근데 군인들한테 당장 불법 이민자들을 죽여라 이러면은 죽이고 싶겠어? 당연히 나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기꺼이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한 가지 묘안을 제시한 거죠. 그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한테 어떤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뭐냐면 특정적인 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벌레로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이민자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군부대가. 근데 주인공은 잠깐 세게 부딪혔다가 그게 약간 문제가 되면서 정신이 잠깐 돌아온 거지. 약효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원래 주민들처럼 보였던 건데 동료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벌레로 보이니까 다 쏴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런 약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정부나 국가가 주관하는 특정적인 뭐랄까 주입식 교육, 특정적인 사상에 대한 주입 교육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인 거죠. 근데 이제 총 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에피소드가 좀 떠오르네요. 그 블랙미러 안 보신 분들 제발 보세요. 저 경고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보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진짜 우주 명작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정찰 위성이 태평양 북서부에서 어떤 흰 원형의 물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물체는 항상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미군은 함선, 항공기, 잠수함을 이용해서 그곳을 향했습니다만 육안으로도 데이터로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면에 있다고 하면은 직경 한 15m 정도 되는 그 원형 물체는 현재도 구글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찰 위성을 통해서는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기 뭐야? 흰 색깔 한 15m 되는 저거 뭐야? 한번 가가지고 수색해봐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여.
그리고 데이터 뭐 레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해도 안 보여. 근데 위성으로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도 구글 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로어니까 로어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또 구글맵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뭐 구글맵에 찍힌 좀 되게 기괴한 사진들 많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escap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뉴스 사이트인데요. 구글 지도 거리 뷰 이미지에서 소름 돋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숲입니다. 그죠? 그냥 뭐 날씨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책 읽고 싶은 그런 곳인데, 여기를 자세하게 확대해 보면은 빼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냐? 그죠? 이거 어떻게 알아본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보통 스트리트 뷰 찍는 차량이 차에 막 카메라 막 잔뜩 싣고 있고 거리를 지나니까 아기들은 그런 게 재밌잖아. 약간 좀 숨고 싶고,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어우, 뭐야 이거. 뭐 원숭이 시체인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는 원숭이 시체 같진 않고요. 칠레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마네킹들이라고 하네요. 야, 근데 마네킹 좀 잘 좀 버리지.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이 마네킹들 이런 것들이 처치가 곤란해. 버렸을 때 좀 되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형태죠, 마네킹 자체가. 어쨌든 그렇고, 야, 이거는 대단한데? 어떤 부둣가에 이제 끝에 약간 정원으로 있는 이제 흔하게 생긴 이제 그런 곳인데, 자세히 보면은 핏자국 같은 게 쫙 끌려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걸 지금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젖은 개가, 물에 잔뜩 몸이 젖은 강아지가 숲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생긴 물길이었대요. 알겠다. 한참 젖어가지고 쫙 오다가 여기서 물 한번 쫙 턴 거야, 걔가. 턴 거야. 그래서 이쪽이 막 많이 물 같은 게 많이 있는 거네. 다음도 있습니다. 이건 포르투갈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스트리트 뷰인데요. 새들이 너무 기괴할 정도로 많아서 마치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이제 새 공포증을 다룬 영화 새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들은 다 이러니까 뭐 이상한 거 같진 않네요. 그죠? 다음 뭐야 이거? 이게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찍힌 사진인데, 당나귀가 이쪽 각도에서는 엎어져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장면에서는 멀쩡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인과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일견 봤을 때는 멀쩡히 서 있던 당나귀를 이 구글 스트리트 뷰 차가 가다가 치어서 죽여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진인데, 설명을 보니까요, 원래는 이제 이 길가에 흙탕물에 있는 물을 먹다가 차가 지나가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래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괜찮네. 다 해결이 되네. 어쨌든 그렇고, 이건 또 뭐야? 어떤 사람이 베란다에서 자전거 앞에 누가 서 있는 건데, 행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되게 기괴하잖아요.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뭔가.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조각상이래요, 조각상.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멀리서 찍기도 했고, 구글 스트리트 뷰의 그 저작권
초상권 관련된 조항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 저게 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괴담처럼 떠돌았나 봐요. 별건 아니었다. 근데 딱 봤을 때 기괴하긴 하네. 다음, 이거는 전에 제가 으스스한 상식 알아보기 할 때 알아봤던 거죠. 일본의 나고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대신에 인형들이 한가득 있는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구글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이런 모양이래요. 기괴하다. 기괴해. 이거 보니까 나도 좀 보고 싶네. 나고로 마을 좀 쳐봐야 되겠다. 구글 스트리트 뷰. 이게 지금 나고로 마을, 그 이제 허수아비 마을로 유명한 그 나고로 마을이거든요. 진짜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마을인데, 이것 봐. 마을 그 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결혼식 같은 느낌처럼 꾸며놓은 것 같네. 미나상 아리가또라고 써 있습니다. 여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사람이 한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부 인형인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게. 허수아비 초등학교라고 하네요. 이제 왜냐면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노령화를 맞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둘씩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마을을 떠난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걸 봤던 어떤 한 작가분께서 마을이 너무 쓸쓸해지는 것 같아서 싫다 해서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마을을 꾸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례적인 게 구글 스트리트 뷰는 초등학교 체육관까지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사람들이 이슈처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체육관도 아예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셨나봐. 귀엽다.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을은 재미있게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무서워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도 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관광 안내 그 사이트에서도 이곳을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도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갈 것 같진 않네요. 이거 봐, 다 사람들이 안 살 거라고. 지금 완전 폐가잖아 지금 완전.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였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구의 적도상 36,000km의 우주 공간에 전체 길이 50m의 거대한 물체가 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그것은 가끔 모양을 바꾸면서 동경 120도에 정확하게 멈춰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극비에 운영하고 있는 군사 위성으로 통신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이제 인공위성 이런 것처럼 어떤 게 하나 떠 있는데 50m 정도 되는 엄청 큰 물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끔 가다가 모양을 막 바꾸면서 정확하게 동경 120도에 떠 있는데 어떤 나라 건진 모르겠지만 해당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감청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의 위치라든지 어떤 목적 때문에 거기에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타국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뭘 하는 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진짜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로켓을 쏜다든지 이럴 때도 다른 인공위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만 그걸 피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일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우주 쪽은 워낙이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없는 곳이고 그렇다면 몰래 하나 정도는 인공위성을 감청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띄워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가 기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 그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미국에 개발하는 무기가 있지 않았나요? 신의 지팡이? 미국에서 계획했던 위성병기라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미국 공군의 정식 명칭은 하이퍼 벨로시티 로드 번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위성에서 뭐 엄청 큰 것도 아니야. 적당한 정도의 크기를 떨어뜨려요. 그냥 지구에다가. 그러면은 지구로 떨어질 때의 그 힘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의 가히 핵폭발에 가까운 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인공위성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에서 지구로 물체를 낙하시키면 별다른 추진 과정이 없이도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낙하하는 물질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되는데요. 이때 그 떨어뜨리는 물질을 열화 우라늄 아니면 텅스텐 재질, 이 한 5m쯤 되는 막대기를 그렇게 떨어뜨리면 엄청난 특정 국가에 광역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구상은 원래 100톤에 가까운 무거운 구체를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만, 투사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운 만큼 궤도에 배치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투사체의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막대 형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변화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점은 이제 당연히 요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누가 쏘는 거면 따라 쏴가지고 얘를 없앨 수 있잖아.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스라엘인가? 거기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랑 막 쏘면서 미사일끼리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돼. 탐지가 안 되잖아. 왜냐면은 미사일을 쐈으니까 그 미사일이 전기적인 신호를 갖고 있으니까 유도 미사일이 걔를 부술 수 있는 건데, 인공위성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건 전기적인 신호가 없잖아. 그냥 물체니까. 그래서 요격의 어려움을 겪고, 게다가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얘는 핵폭탄이 아니니까 어떤 대기 오염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도 없고 해당 국가에다가만 정확하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 때문에 이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무기가 개발되고 있었는데, 뭐 단점이 되게 많은지 이게 더 이상은 잘 개발되고 있지 않나 보네. 그죠? 그 수많은 신무기처럼 가격 대비 효율이란 점에 문제가 많아서 실용화가 되지는 못했대요. 뭐 일단 만들어 두면은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장점을 가릴 정도로 단점이 많고 대체제가 있습니다. 수지타산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이점만으로는 궤도 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를 무기화하려는 거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이게 1950년부터 떠오른 아이디어면 지금은 이제 2025년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무기들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궤도에다가 이거 올려놓는 것도 비용이고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고 여기다가 떨어뜨릴 그 5m짜리 텅스텐 무게를 올리는 것도 비용이고 이러니까 이럴 바엔 더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싶으니까 더 이상 개발되고 있지는 않나 봅니다. 여튼 딱 떠올렸을 때는 기가 막힌 무기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또 아닌가 보네.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섬 북부의 마로모코트로 산에는 현지의 사람으로부터 망자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어떤 땅이 있다고 합니다. 남북 방향 약 300m에 건너서 벼랑에 끼워진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느 때에 한 명의 남자가 골짜기에 가서 "너희들은 정말로 죽었는가?"
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 명의 소리가 서로 겹쳐서 알고 있으면 가르쳐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다가스카 섬 어느 쪽에 이제 골짜기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난 삼아서 진짜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메아리 쳐가지고 소리가 돌아온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여기 어디야? 막 이랬다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막 소리를 친다든지 하니까 그쪽에 사는 원주민들이 장난 삼아서 그냥 받아준 거지, 그 장난을.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진짜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메아리가 돌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죽은 사람의 메아리라면은 좀 슬프네요.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자기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말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 뭐 이런 게. 그래서 뭐 약간 죽은 자들도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으스스한 이야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좀 많죠. 네. 뭐 여러 가지 영화 이름을 대면 너무 스포일러가 되는데 아니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식스센스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거 다들 아시죠? 에? 이거는 스포일러도 아니야.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는데 영화 내내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이 뭐 대화를 하거나 해도 사람들이 되게 좀 자기를 무시해. 근데 되게 영화 진짜 교묘하게 잘 찍었거든요. 사람들이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랑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찍어놨어요, 영화가. 근데 미묘하게 브루스 윌리스한테 화가 났나? 화가 나가지고 좀 냉담하게 대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게 영화가 치밀하게 잘 찍었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조그만한 꼬맹이가 나오거든요. 걔랑은 또 대화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죽은 사람이란 생각을 못하다가 마지막쯤에 애가 이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지, 브루스 윌리스한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최근에 켄드릭 라마 노래에도 처음에 나오는 대사죠. I see dead people 하는 거 있잖아. 저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는 죽은 사람이었고 그 꼬맹이는 죽은 사람이 보이는,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애였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쯤에 됐을 때 브루스 윌리스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반전 영화죠. 예?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그 감독님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반전 영화만 만드십니다. 그분이 약간 좀 거기서 깊은 재미를 느끼셨는지 그 이후로 계속 반전 영화만 나와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 작품이. 하여튼 그렇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있는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게 너무 스포일러가 큰 거라서. 죽은 자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그런 컨셉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백악기 후기의 공룡 오비랍토르. 그 학명의 유래는 알도둑이라고 하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뜻입니다. 최초의 화석이 다수의 알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고생물 학자인 오스본 교수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교수는 11회에 걸쳐서 절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화석은 알을 훔치고 있던 공룡이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나아서 기르고 있던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는 공룡이 있는데, 걔가 이제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그 애의 생김새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알이 그 주변에 많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마 다른 공룡의 알을 훔쳐가지고 먹던지 뭐 이런 녀석이었을 것이다 싶으니까 이름을 알도둑이라고 지은 거야. 해석하면 이제 오비랍토르가 알도둑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을 지어준 학자가 오히려 11회에 걸친 절도 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범죄자였다는 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비랍토르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 공룡은 알을 훔친 게 아니었어. 자기 알이었어.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궁금하다. 검색해 볼게요. 제가 이제 불시에 팩트체크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이 학명의 공룡이 있긴 합니다. 예. 자, 최초에 복원된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식조 같이 볕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소 찌그러진 두개골에 콧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되고 왜곡되어 있던 것에 기인한 복원이었고요. 이후 추가적인 화석 발굴로 오늘날의 복원도가 완성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을 건데, 당시에 발견된 이제 두개골은 찌그러진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원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찌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복원도가 완성되어 있는 건데요. 자, 아까 로어에 나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근처에 프로토케라톱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알과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 옆에서 첫 번째 화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알도둑이라는 학명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단단하고 강한 부리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얘가 이 알을 낳았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알을 훔쳐서 먹는 녀석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추측이 당시에 있던 거죠. 하지만 70년 후 1995년에 알을 품다가 죽은 근현종 키티파티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오늘날의 조류가 알을 품는 자세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있던 알이 정말 오비랍토르의 알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알도둑의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 학자야말로 도둑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뭐 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는 건 나무위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억울했겠네. 자기 알을 품은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도둑이라는 학명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어쨌든 근데 이후로도 알도둑이라는 그 이름이 한번 뇌리에 박혀서인지 여러 매체들에서 야비한 이미지로 야비한 이미지로 잘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케라톱스의 둥지를 습격하는 오비랍토르의 모습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불쌍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로어라는 게 말입니다, 현실성에 기반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팩트가 베이스인 경우들도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전설들은 괴담이랑 괴를 달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괴담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죠. 도시전설은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짜 같아. 한 80%는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20%가 거짓말이네. 이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게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그게 도시전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성 안토니우스 협회에는 하나의 종이 유물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 종을 친 사람이 만약에 수명이 길면 낮은 소리를 땡 하고 내고, 친 사람이 만약에 수명이 짧으면 땡 하는 높은 소리를 낸다고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지방을 덮친 큰 지진 때문에 종이 망가지면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건 지진이 나기 하루 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을 아무리 세게 쳐도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그죠? 치는 사람의 수명에 따라서 종의 파형값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데요. 글쎄 진짜인 것 같진 않지만 여튼 이런 어떤 영험한 물건의 특정적인 스토리가 있는 경우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나라현에 있는 어떤 옛 저택의 구석에 있는 한 기둥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이상한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로 난 한 개의 직선과 1915년 쇼헤이라고 쓰여져 있는 낙서입니다. 단순히 어떤 아이의 키재기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인 것은 이 낙서가 어른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3m 가까운 높이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쇼헤이는 누구였던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키를 이런 기둥 같은 데다가 체크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니까 그런 낙서 같은 게 어떤 기둥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 문제는 그 높이가 3m 위야. 도대체 쇼헤이는 누구길래? 요런 이제 의문이 들죠. 제가 좀 확언하고 말씀드리자면 장난일걸요? 장난일걸? 분명? 야 사다리 갖고 와봐 해가지고 야 이거보다 높을 순 없지 이러면서 3m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진짜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뭐 낙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낙서하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았나요? 그죠? 어디 가면 항상 낙서였어. 문화재든 뭐 놀이공원이든 어딜 가든 낙서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엔 낙서를 보기가 거의 어렵죠. 그만큼 진짜 시민의식이 좋아진 거죠. 어쨌든 낙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군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2년 페루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소형 제트기가 태평양 상에 불시착했습니다. 엔진의 다른 한쪽이 어떤 충격과 함께 부딪혀서 떨어진 거지만 다행스럽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원이 무사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의 조사가 이어지게 됐는데, 조사 결과 무엇인가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망가진 엔진으로부터 나온 것은 어린이용 유모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덮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엔진이 터지면서 어떤 뭔가에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엔진이 터지게 된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용 유모차가 발견된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죠. 글쎄, 이런 점들이 괴담이나 도시전설들에서 무서움을 유발하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뜬금없는 게 나오니까 더 기괴하잖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더 기괴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폴리탄 괴담이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를 제한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서 그 유모차가 태평양 어디에 갔다가 뭐 부딪혀가지고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엔진을 까봤더니 그 안에는 잔뜩 일그러진 아기용 유모차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더 기괴함을 자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지금 우리나라든 세계 어디든 많이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지금까지 범인이 안 잡혔어. 이런 이제 미제 사건 같은 거 저도 많이 알아보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실제로 알게 되면 그 과정은 상당히 전혀 미스터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다 납득이 되면 하나도 안 미스터리할 거야. 근데 미스터리 사건은 범인도 없고 왜인지도 알려진 게 없고 그냥 그거랑 연관된 사람들이 다 해결이 안 되면서 끝난 사건이라서 봤을 때 기괴함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미스터리 사건을 재미로 보는 건 아니죠. 누군가한테 생긴 아주 불행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유의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미스터리하기 때문일 건데 아마 실제로 그거의 인과관계가 다 밝혀지면 전혀 안 미스터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프랑스의 어떤 이름 없는 생명공학학자가 세상을 뜬 후 그의 가족들은 그의 짐을 정리하던 중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체의 신비로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신기하다. 아마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네요. 글쎄요, 이야기 자체가 무섭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 사람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 의외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의 집합체라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마도 그 정도로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아마 우리 신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다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아주 알 수 없는 그것이다 라는 비유법으로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전 드네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전 개인적으로 괴담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좋아합니다. 귀신 나오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로어야말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다. 로어의 시대는 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지요.